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협상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정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우리 통상당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을 파악 중인 걸로 확인됩니다. 미국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1시부터 각국에 차례차례 관세 통보서를 보낼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통보서를 받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서한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또 어떤 관세 조치가 시행될지도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던 우리 정부 기존 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현지에 보낸 데 이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급파했는데요. 여 본부장이 기술적 협의를 하고 위 실장이 큰 틀에서 합의를 조율하면서 현지에서 단판 짓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각 6일 미국에 도착한 자리에서 통상협상이 중요 국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마무리 지은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입니다. 해외 각국들 비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매긴 국가들은 한국과 EU를 포함한 57곳입니다. 지난 4월 2일 발표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한 바 있죠. 이날이 바로 7월 8일 내일이었는데 세계 각국은 이를 시한으로 삼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쪽은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EU로 전해지고요. 미국 당국자들은 EU와의 협상이 좋은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EU 쪽에서는 별다른 돌파구는 없었다며 엇갈린 입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인도가 가장 앞선 단계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동맹국이라고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마냥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시선을 국내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물가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식품 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식품 유통업계를 만나서 최대 50% 할인 판매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제였죠.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라면과 빵 등 물가 체감도가 높거나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제품들이 대상인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은 정부가 직접 업계에 할인을 요청한 걸로 확인됩니다. 동시에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수입 원재료 관세를 낮추고 부가치세를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달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상승한 걸로 집계되는데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가공식품 물가를 예의주시하면서 업계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을 밝힌 만큼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6.27 고강도 대출 규제 후 일주일 동안 은행권의 대출 신청액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를 맛보기로 표현하며 시장에 경고를 날린 터라 추가 규제가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대출 규제 시행 후 일단 당장은 대출 수요가 큰 폭으로 꺾이긴 했다고요? 네, 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이 지난 4일 기준 5,950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하루 평균 대출 증가액을 계산해보면 지난달엔 하루 3,500억 원 넘게 대출이 늘어나던 것과 비교해 58% 넘게 둔화된 겁니다. 이 당장의 대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주담대 신청액을 보면요. 이 대출 규제 발효 후 은행권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도 3,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출 규제 발표일 직전 주와 비교하면 절반 넘게 감소한 겁니다. 이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와 더불어 이 초강력 대출 규제로 실제로 대출이 나간 금액은 물론 대출 수요도 좀 큰 폭으로 꺾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출도 적게 나갔고 수요도 많이 줄었다. 627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다만 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이 지난 한 주간 대출이 줄어든 건 비대면 영업 중단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대면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이 함께 중단되면서 이 신용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과 비교해 2천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부터는 이 비대면 신용대출도 대체로 재개가 됐고요. 또 전산 작업을 마치면 비대면 주담대도 이번 주 중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 시행 전 계약에 대한 대출 실행 등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고 이 비대면 수요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이 8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아직은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수요 억제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유력한 게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현행 전세대출 규제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현재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보증 기간별로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한도를 더욱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현재 전세대출은 이 소득을 거의 안 보고 내주는 상황입니다. 일부 보증 기간은 지난달 중순부터 상환 능력을 심사해 대출 한도를 감액하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DSR과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627 대책에는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정책 대출 한도 축소, 보증 비율 축소 등 내용만 포함됐었는데요. 이 전세 대출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만큼 더 이상 DSR 예외 대상으로 둘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모습입니다. 이에 당국은 전세 대출을 이 DSR 규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이미 주담대가 있거나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 대출을 일으키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 당국은 적절한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조치들로는 어떤 것들이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후속 조치로 또 거론되는 건 정책 대출도 DSR에 포함하거나 LTV를 추가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 영업을 축소시킬 요인으로는 이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 하한선을 현 15%에서 25% 선으로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이 대출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그만큼 충당금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등 이 은행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 주요 금융지주들이 자본 비율에 따라 주주 환원책을 펼치고 있죠. 이 금융지주들이 자본 비율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게 되면 신규 주담대 취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현황을 좀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시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들의 위약금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위약금과 고객 보상안까지 더해지면 SK텔레콤의 올해 연매출은 8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위약금, 어떻게 좀 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해킹 사고로 통신사를 좀 옮기신 분들은 환급금 조회와 신청 기간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있었던 유영상 SKT 사장의 브리핑 발언을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버 침해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하셨거나 해지하실 약정 고객님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드릴 계획입니다. 긴급하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빠르게 실행이 가능하도록 환급 방식으로 환불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SKT는 이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3달간 해지했거나 아니면 해지 예정인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줍니다. SKT는 이 14일로 기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지를 결정할 가입자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상 기간 14일 이후인 15일부터는 본격적인 환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실제 환급은 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티월드 앱이나 웹 그리고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전국 티월드 매장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위약금 액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티월드 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고객들은 통신비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죠. 이것도 별도의 신청이 좀 필요한 겁니까? 네, SKT는 이 통신사를 옮기지 않은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 5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8월 통신비를 50% 할인해 주고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매달 데이터 50GB를 제공합니다. 이 두 혜택 모두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재 SKT를 이용 중인 가입자라면 모두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결합 할인과 선택 약정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면 이 혜택을 모두 적용한 가격에서 50% 할인이 됩니다. 다만 로밍이나 부가 서비스 그리고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 미성년자는 부모님들이 이제 제한을 걸어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경우엔 법정 대리인이 고객센터에 별도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50GB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데이터의 경우에 이미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 분들도 워낙에 많아서 이분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이 질문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SKT 측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에 일반 요금제보다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신비 할인 부분에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통신비 할인액은 적지만 데이터 추가 제공으로 혜택을 보완해 주는 측면입니다. 이외에도 팀멤버십 혜택을 확대해서 매달 3곳 가맹점에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더해졌습니다. 네, 위약금 환급 결정에 지금이라도 해지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SKT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위약금을 면제해주게 되면 이 해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위약금 면제 결정 직후인 지난 5일 SKT의 이탈 고객 규모가 10,000명 수준에 달하면서 전날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쟁사들이 이 틈을 타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홍보하는 이런 번호 이동을 유도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부터 2달간 이 SKT 가입자는 약 63만 명이 이탈을 했는데요. 이 경쟁사들의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 SKT도 공시를 통해서 올해 매출 전망치를 기존 17조 8천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SKT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모두 낮춰 잡으면서 실적 악화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SKT의 올해 영업이익을 전년보다 45.5%, 신영증권도 37.6%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당이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준비에 뛰어든 가운데 법제화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재웅 증권부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학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다음 달 전체적인 법안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은 이제 지난달 여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처음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뒤이어서 이제 기재위 소속의 안도걸 의원도 기본법을 보완하는 형태로 입법을 예고를 했고요. 또 민주당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이 미니언의 법안과는 세부안을 조금 다르게 한 디지털 자산 혁신법을 또 이번 달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이 앞으로 추가로 4개에서 5개 정도 더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증시에 현재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올랐는데, 이건 못지않게 국회에서도 경쟁적인 입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데요. 개별 법안들의 쟁점과 차이점이 뭡니까? 현재 민병덕 의원과 강준현 의원안은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주요 핵심 쟁점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 의원은 현재 그러니까 그 발행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자본금이 이제 5억 원 이상, 또 강 의원은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최초 발의했던 민 의원 안보다 강 의원 안이 조금 더 규제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발행인과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한정한 민 의원의 안과 달리 강 의원의 안은 여기에 한국은행의 어떤 의견과 권고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추가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인 준비 자산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뒤이어서 이제 발의가 될 강준현 의원의 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민병덕 의원안은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빠르게 입법이 추진되는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여기 디테일이 약간 조금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보완하는 형태로 앞으로 추가 입법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스테이블 코인 상표 출원 소식도 매일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법안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어떤 점들입니까? 결국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이제 사업자라면 나도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이겠죠. 결국엔 발행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본금 요건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 발의한 미니언안은 자본금 요건을 업계에서는 사실은 한 50억 원 이상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간편결제 서비스에서나 이런 사례들을 검토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10분의 1 수준인 5억 원으로 설정을 하면서 좀 스타트업 생태계, 앞으로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서 스타트업들도 진출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규제 당국, 특히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 자본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당연히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정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특성상 이제 발행이 난립하고, 또 혹시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코인런, 결국 예금 인출 사태 같은 게 터질 때 관리 감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뭐 통화 주권 얘기도 여기서 덧붙일 수도 있고요. 이미 정부 여당의 법안이 나온 상태에서 하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민간 발행의 허용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으로 좀 의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발행 인가 단계에서라도 범부처 차원의 독립적인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국정기획위에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법제화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김 기자, 우리는 법제화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보완적인 입법이 추가될수록 사실은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논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초 이제 민병덕 의원안이 대표 발의를 해서 최초 발의를 했을 때 연내 통과를 하겠다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국회에서 좀 논의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내 통과는 쉽지 않다는 게 좀 중론으로 모아집니다.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입법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이제 입법을 발의를 한 다음에 정무위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도 뭐 입법안에 대해서 같이 합병을 하거나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펼쳐지거든요. 이것을 이제 법안 소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소위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논의가 올해 안에 진행만 돼도 다행이다라는 좀 보면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무위 논의를 거쳐 이제 법사위까지 가야 되는데 국회 내에서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이제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 때문에 현재 시장이 아주 들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기업들의 사업은 한참 뒤에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학계에서는 발행량에 비례한 담보 준비, 그러니까 최소한의 리스크만을 두고 일단 시범 사업부터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기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이미 커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는 참여자들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규제를 먼저 만들기 전에 일단 시범 사업부터 벌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지 그 후에 만들어 늦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증권부 정재용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집주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각종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서울 신촌의 오피스텔 밀집촌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대학가 월세가 크게 오르자 중국인 유학생이나 교포들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교포분들이 집 사는 게 좀 많아졌어요. 오피스텔 3억 이런 거는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사는구나. 네, 그런 거 일시불로 사시면 되니까. 돈 출처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저희들은 중개만. 올해 상반기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1,500명.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강남 상구와 용산, 마포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규모, 큰 손들은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아는 사장님 통해가지고 어디 괜찮은지 매물 초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큰 금액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비교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통역 한 번 껴가지고. 하지만 이들의 자금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규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얼마 이상 못 가져오지 않아요? 예, 1년에 5천만 밖에 못 가져와요. 다른 방법을 써야죠. 편법을 좀 써야죠. 그런 문의도 많았어요. 혹시 나 비트코인 얼마 갖고 있는데 이걸로 한국에 부동산 살 수 있냐. 그래서 그때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문의가 제일 많았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죠.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세금 납부 이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규제에서 제외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그로 인한 또 뭐 차별, 역차별 같은 것이 되면 좀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국인하고 편차를 주면 안 되죠. 서로 공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627 대출 규제가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운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규제가 없고 자국민, 특히 무주택자, 청년을 대출 규제로 틀어막는 건 역차별입니다. 규제 격차 해소,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법안 목표입니다. 역차별 논란 속에 정부도 이달부터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123층이라는) 높이를 오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도 들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고 물맛이 일단 확실히 다른 데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멋진 추억과 성취를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